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자빈,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는 상승세를 타는 걸까요? 자세한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할 거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75% 오른 45,527.6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5% 강보합본 보여주며 17,461.3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한 5,560.83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지만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년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개별 국가와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 등 동맹국에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은 등급제 대신 개별적 협상 체제로 전환할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오는 5월 13일부터 이 조치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29일 뉴욕 시장에서 국제 금값과 은값, 구리값, 그리고 유가가 동반 하락 및 급락했습니다. 달러 가치 절상 및 미국 증시 상승 속에 이 같은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 속에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값이 하락하고 은값도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달러 가치 강세 속에 달러의 단기 대체제인 금값을 비롯해 은값, 구리값이 모두 고개를 숙인 걸로 보입니다. 달러 강세 속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일 7% 이상 폭등한 뒤 이날에는 상승폭을 확 줄였습니다. CNBC는 무역 긴장 완화 이슈가 뉴욕 시장을 지배했다면서 이에 위험자산은 선호되고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값은 고개를 숙인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인 오펙의 증산 계획 속에 급락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전쟁 이슈, 달러 가치 절상 등도 유가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 29일 첫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트릭 장관은 아직 합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면서 어떤 나라와 합의에 이르렀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첫 무역 합의에 이른 나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가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도와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러트닉은 이날 CNBC에 내가 합의를 하나 끝냈다면서 다만 그들의 총리가 의회를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이 말한 나라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인도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인도와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아직 일본과 한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충돌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M7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2% 넘게 오르며 돋보였고 엔비디아 0.27%, 애플 0.51%, 마이크로소프트 0.74%, 메타 플랫폼스 0.85%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알파벳 0.22%와 아마존 0.17%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제품 가격 옆에 관세 비용을 표기하려다 트럼프 대통령 항의를 받고 계획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일시 급락했지만 장 마감은 약보합권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지연되고 있는 세미트럭의 대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네바다에서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테슬라는 유튜브에 2025년 말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몇 달 동안 네바다 시설의 운영을 강화하고 교육 및 투어를 위해 새로운 직원을 온보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파일럿 라인 근로자를 포함해 세미트럭 프로그램에 배치한 공장 근로자는 100명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당초 2019년까지 세미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테스트 및 서비스 기술자 직책부터 엔지니어링 및 품질 보증 직책에 이르기까지 세미 개발과 관련된 약 100개의 직책이 나열돼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금 부자인 구글이 5년 만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AI 투자 여유 자금 확보와 자사주가 매입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채권 시장 혼란이 가라앉고 있다는 평가도 따릅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9일부터 유럽에서 총 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00억 달러 상당을 조달한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회사채는 만기를 4종류로 나눠 40년 만기일 경우 미 국채보다 0.7% 높은 수익률을 책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알파벳은 95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 중이나 추가 자금 조달로 AI 투자나 자사주 매입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관세 발표로 인한 혼란 이후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독립된 AI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간 29일 열린 AI 개발자 회의 라마콘에서 메타 AI 앱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이 앱을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는 개인 맞춤형 AI 비서라며 메타의 최신 AI 모델 라마4를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오픈 AI의 챗 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경쟁사와의 차별점으로 기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의 연계를 내세웠습니다. 이용자들이 수년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더 세밀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메타가 독립된 AI 앱을 출시하면서 AI 챗봇 열풍을 일으킬 선두주자 챗 GPT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1월, 올해는 고도로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AI 비서가 10억 명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메타 AI가 그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메타 AI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7억 명에 달합니다. 전월에 6억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마존은 현지 시간 28일 자체 저궤도 인터넷 위성 서비스용 위성 첫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7월까지 전체 위성군의 절반인 1,618개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2018년 첫 번째 테스트 스타링크 위성을, 2019년 첫 번째 운영 위성을 쏘아 올린 후 자체 펠컨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해 7,000기 이상을 이미 우주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의 분위기 그리고 각 종목별로 이슈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 100일간의 증시와 관련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요. 일단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어제까지 7.3%가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아지기는 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해서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 오르고 있긴 한데 아직 취임 전의 상황까지 회복하기에는 멀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관세 협상의 진전 소식 속에도 우리 증시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관망 심리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경진 아나운서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르고 쓰는 화장품. 겉으로는 예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연구와 기술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이며 전 세계 수백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1992년 이경수 회장이 설립한 이래 남이 못 만든다면 우리가 만든다는 철학 아래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브랜드의 주문 생산을 주로 맡았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2000년대 중반엔 해외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갔는데요. 현재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전 세계 600여 개 브랜드의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OD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코스맥스의 연간 매출은 2조 1,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특히 4분기 매출은 5,5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덕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코스맥스는 경기도 화성, 평택 그리고 천안 등 4곳의 공장에서 운영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완공된 평택 2공장은 연간 1억 3천만 개 이상의 컬러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자동화 로봇 설비를 적용해 이전 대비 생산 효율을 약 20%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상하이 광저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풀이, 미국 뉴저지 등 해외 공장에서 연간 총 27억 개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단순 제조를 넘어 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2021년엔 AI 연구 전담 조직 코스맥스 AI 연구소를 설립해 인공지능 기반 화장품 사용감 평가 기술과 스마트 색조 조색 시스템을 개발했고 작년에는 AI 뷰티테크 스타트업 아트랩을 100% 인수하며 AI 로봇 기반 생산 자동화와 맞춤형 화장품 연구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코스맥스는 기술력의 상징으로 압전 화장품도 선보였는데요. 화장품을 피부에 두드릴 때 발생하는 미세 전기를 이용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이 기술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거머쥐며 기술적 우수성과 사업화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코스맥스는 친환경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기업 지배 구조원이 발표한 ESG 평가에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종합 A 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국제평가기관 서스틴 베스트로부터 AA 등급을 획득해 친환경 패키징 유해 원료 배제 등 전사적 ESG 체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AA 등급은 상위 8.9%에 속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제 코스맥스의 다음 목표는 MOQ 한계 시대입니다. AI가 처방한 뒤 로봇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초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을 완성해 진정한 의미의 퍼스널 케어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의 품질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코스맥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992년 작은 ODM 회사를 출발해 이제는 기술, 생산, ESG 모든 면에서 업계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다음번 화장품을 고를 때 라벨 뒤에 메이드 바이 코스맥스가 보인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코스맥스였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사용하실 때요, 메이드 바이 코스맥스라고 찍혀있는 화장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ODM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2025년 1분기에도 탄탄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다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4월 30일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3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고율 관세를 우려해 기업들이 외국산 제품을 선구매하면서 수입이 급증한 추세가 반영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상품 무역 속보치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9.6% 늘어난 1,6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전월 대비 9.6%를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1,450억 달러를 웃돈 수치입니다. 수입은 전월 대비 5% 늘어난 3,427억 달러로 2024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재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동차 및 자본재 수입도 함께 늘었습니다. 미국의 수입은 올 2월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급등 추세입니다. 반면 수출은 1,808억 달러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 퀄컴의 2나노미터 칩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가동을 앞둔 최첨단 공정의 고객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수율 및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수주가 발판이 돼 향후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는 퀄컴과 2나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생산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양사가 논의 중인 제품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 제품인데요. 대만 TSMC가 올 하반기부터 3나노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은 더 첨단 공정인 2나노로 만듭니다. 완성된 칩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 2분기 설계 작업을 끝내고 양산 준비에 들어가 내년 1분기부터 웨이퍼를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양산을 최첨단 공정인 화성 S3에 배정할 걸로 관측됩니다. 생산량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000장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나노 생산 능력은 월 7000장가량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생산 능력의 15% 수준만 활용하는 만큼 대량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방한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29일 오후 6시 25분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전용기 편으로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탄 전세기의 착륙 시간은 오후 4시 45분이었으나 출발이 다소 지연되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게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검은색 캡모자를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도착했으며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도 동행했습니다. 공항 정문에 수십 명의 취재진과 준비된 차량이 대기 중이었지만 이를 따돌리고 극비리의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곧바로 정 회장과의 만찬을 위해 성남 백현동 소재 자택으로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3차례 방한한 바 있으며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한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와 단독 면담에 나섭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참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미국 내 에너지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도 언급됩니다. 한편 이번 방한 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정관계 인사와는 별도 회담을 가지 않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직접 트럼프 주니어를 챙길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비상대응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30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각 금융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각 금융사의 유심복제를 통한 부정금융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 정보를 바꾸는 고객의 추가 인증을 실시하거나 이상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과 문자 메시지 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선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SK텔레콤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고신고센터와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통해 부정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도 이날 안내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휴대폰에 저장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다음 달이면 소매점의 텅 빈 진열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대형 운용사 아폴로는 최근 투자자 대상 설명 자료에서 관세 정책 충격에 대해 그 결과는 몇 주 내에 미국 내 가게들의 텅 빈 진열대와 팬데믹 때와 같은 물품 부족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CNBC 방송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아폴로는 대중국 관세 부과의 실물 경제 영향을 타임테이블로 소개하며 관세 충격이 소비자는 물론 중국산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업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은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폴로는 중국산 수입품의 운송에 드는 기간을 토대로 5월 초중반에는 중국산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에 미국 항만 도착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중순에서 하순에는 트럭 운송 수요가 멈추면서 상점 진열대가 비게되고 매장 매출이 하락하며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운송업계와 소매업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올여름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아폴로의 분석입니다. 아폴로는 최근 몇 주간 기업들의 신규 주문과 실적 전망, 자본 지출 계획 등이 가파르게 하락한 점이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의 판매량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매 분기마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퀄컴의 2나노미터 칩 생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30일 오늘장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는 이 관망세 속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하면서 2,55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 초반에 반짝하고 플러스권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2,556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넘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1.27% 하락하면서 71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대체로 파란불 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까지 이 대형주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강한 하방 압력을 키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 무려 7%대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747원 달성했다라고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전년 대비 138.2%나 증가하긴 했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분기에 이 지상방산 부문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 하나오션의 자회사 편입 효과 등으로 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더불어서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테마와 종목들이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웅진이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인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0일 6시 58분 기준 웅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2% 상승한 1,407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웅진은 종속회사 WJ 라이프를 통해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총 8,830억 원으로 계약금 883억 원을 납입한 상태며 잔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2조 5,600억 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상조회사입니다. 2020년 VIG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여러 상조회사를 합병해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웅진은 이번 인수를 통해 교육, IT, 여가, 헬스케어 등 기존 사업과 상조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해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웅진 관계자는 영구채 발행 및 인수금융을 활용한 외부 조달로 재무구조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계획했다며 시장 신뢰를 지키면서 주주가치 하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웅진, 오늘 22.81% 오른 1,330원으로 장 출발했고요. 장중 거의 30%에 가까운 상승분 보여줬습니다. 29.92% 오른 1,407원 보여줬고요. 이 상승분 그대로 이어받아 1,407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웅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이 VI 발동이 걸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상한가 터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한가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마감까지 만료됐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강하다기보다는 오늘장에서 소소하게 올라준 테마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5월을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고 긴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들은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대전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대전에 뭐가 있죠? 성심당을. 이번에 성심당 망고시루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새벽같이 강아지와 함께 네. 달려갈 겁니다. 아, 이번 연휴에 그 성심당의 망고시루를 먹기 위해서 반려견과 함께 대전으로 떠나는 계획. 네, 명란 바게트도 함께.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 그러면 자빈 아나운서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대전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저는 정말 가까운 한강 가서 한강 라면 먹고 그냥 누워서 좀 휴식을 취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한강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요. 저도 자빈 아나운서 따라 한강에 좀 가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깝게 혹은 멀리 여러 가지 계획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5월 초에 황금 연휴를 맞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중국 쪽으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5월에 모아진다라는 소식 일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휴가까지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일에 근로자의 날, 5일에는 어린이날, 6일에는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연달아 휴일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절 연휴가 있어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가 휴일이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든 위크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휴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중일이 모두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5월의 연휴 기간에 1일부터 6일까지 각종 예약의 그 모습을 살펴봤더니요. 국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또 서울과 제주의 신라호텔 객실 예약률은 90%를 웃돌아서요. 만실에 가깝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여기어때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황금 연휴 기준으로 일본의 숙소 예약률이 10배가 넘게 늘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SM, CNC 오늘 2%대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상승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해서인지 오후장 들어가면서 하락 전환, 대한항공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HDC나 신세계, 파라다이스 같은 면세점 카지노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기분 좋은 연휴를 앞두고 종목들도 상승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 1분기 매출액 5천억 원을 돌파한 하이브 주가가 30일 장 초반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4분 하이브는 전장 대비 2.77% 오른 2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2.17% 오른 것을 시작으로 2에서 3%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하이비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21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전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하이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모든 남자 가수 라인업이 컴백하면 실적 모멘텀이 재차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 한한령 완화 기대감도 더해져 기업 가치 15조 원까지 강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이브 0.99% 오른 25만 5천 원으로 장 출발했고요. 장중 5.74% 오른 26만 7천 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름세 살짝 빠진 5.35% 상승한 26만 6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은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52주 신고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미미한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강한 상승 보여줬던 게 바로 정치 관련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따라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이 대법원에서 5월 1일 오후 3시에 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표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이른바 골프 발언과 함께요. 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7명 이상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전해졌고요. 이 반대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아예 유죄 판결을 확정을 하고 형량까지 확정을 하는 이 파기 재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특히 형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형지 INC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형지 글로벌도 상한가, 형지 엘리트는 27%대 강세 보였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25%대, 오리엔트 전공 22%대, 동신건설은 19%대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봐야겠죠?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2시 20분 기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71% 상승한 12만 5,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주가가 13만 원을 넘기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1.66% 오른 2만 3,02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675억 원, 영업이익은 1,17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 62%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유럽 사업은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을 목표하고 있고 유럽의 성공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K-뷰티 브랜드를 확보한 기업이며 가장 많은 지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주요 지역에서 가장 고른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 연구원은 2024년 국내외 사업구조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전년도 낮은 베이스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보이며 오늘 아모레퍼시픽 0.49% 오른 채 12만 4,200원으로 출발했고요. 0.32% 오른 12만 4,0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진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여러분. 루이비통, 디올, 펜디, 지방시. 정말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브랜드들 모두 한 사람 손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인물 로그에서는요. 패션을 넘어 럭셔리 제국을 만든 사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 중 한 명인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건설 회사 경영자가 세계 럭셔리 시장을 지배하는 황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베르나르 아르노는 1946년 프랑스 북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사랑하는 예술가였죠. 베르나르는 훗날 프랑스 최고 명문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공학을 전공하게 됐고 졸업 후 가족 회사에 들어가 경영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르노의 꿈은 단순히 건설업을 이어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르노는 일찍부터 브랜드의 가치에 집중하게 됐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와 감성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본 거죠. 1984년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재정난에 빠져있던 크리스티안 디올을 중심으로 한 그룹을 인수한 건데요. 이때 아르노는 과감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디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그 다음은 더 큰 판을 준비합니다. 1989년 아르노는 루이비통과 모ët 헤네시가 합병한 럭셔리 그룹 LVMH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영권 싸움 끝에 마침내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경영권을 손에 넣게 되죠.
그렇다면 아르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을까요? 그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통은 존중하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각 브랜드의 고유의 스토리와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성과 글로벌 감각을 끊임없이 더해간 거죠. 럭셔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아르노가 가장 자주 강조하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브랜드를 인수해도 기존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창의성을 존중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셀리느 같은 브랜드들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현재 LVMH는 패션을 넘어 주얼리, 와인, 향수, 호텔까지 75개가 넘는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르노는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2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한때 일론 머스크와 세계 1위 부자 타이틀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르노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럭셔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럭셔리는 꿈을 파는 산업이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가의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이 꿈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가던 브랜드를 다시 빛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감성과 전통을 미래로 연결해낸 그의 경영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스러운 세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노력과 남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물로그에서도 세상을 바꾼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베르나르 아르노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엔터에 대해서 또 알아오셨다고요? 네, 합리적인 선택지 K엔터라는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불편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처는 높은 가시성의 실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엔터 업종의 실적 성장성은 가시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유기적과 비유기적 성장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SM의 경우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디어유의 연결 실적 편입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K-팝을 대표하는 IP,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컴백이 25년도 하반기와 26년도에 걸쳐 예정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데뷔한 저연차 IP의 가파른 글로벌 인지도 확산세도 실적 레버리지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 시장 점유율 확대, 기술 혁신, 지배 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신규 시장 공략이라고 판단합니다. 과거 사드 사태 이후 비공식적으로 하늘령을 선언했던 G2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 작년부터 조금씩 선회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관련 모멘텀이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나 국내 지수 주가 수익 비율 대비 업종 프리미엄이 과거 대비 크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지는 2017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져 국내 제품 및 서비스 유통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시행됐습니다. 자국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고 제재가 용이한 업종 위주로의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문화 콘텐츠와 관광 서비스, 그리고 소비재 영역에서의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 시 기저효과가 타 섹터 대비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유연한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이와 같은 흐름을 맞이합니다. 작년 5월 대한민국 소프라노 조수미 베이징 공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인디밴드 검정치마의 산시성 시안 공연 허가와 디어유, 텐센트 뮤직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11월에는 한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한중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 등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한한령 해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3월 봉준호 감독 대작 미키 세븐틴이 중국 본토에서 개봉했고 우리나라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25년 3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3인조 래퍼 후미들에서의 중국 후베이성 우원식 공연이 개최됐으며 워터밤 하이넌 2025에는 한국 국적을 제외한 다수의 K-팝 아티스트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될 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은 평균 티켓 판매 단가가 높은 공연과 MD 시장입니다. 올해 시장 컨센서스 기준 엔터 4사의 연간 투어 모객수 합산값은 대략 1,1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내년에 1,500만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아티스트의 IP의 글로벌 음원 상승률과 BTS, 블랙핑크 컴백에 따른 건데요. 중국 시장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컨센서스 추정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일본의 이타이 문화가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굿즈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굿즈 시장 규모는 과거 2017년 537억 위안에서 2024년 1689억 위안으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타이 문화란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만화 등의 캐릭터 굿즈를 모으고 장식하는 문화입니다. K엔터사의 경우도 과거 포토카드나 응원봉 등 제한적인 MD 상품 판매에서 최근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캐릭터 MD 및 AR 제품군까지 기획 MD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중국 굿즈 시장의 가파른 확대는 한한령 해제 시 본토 공연 실적과 맞물려 추가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엔터 4사 주요 아티스트 IP 합산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는 2025년 4월 기준 1억 6,28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하락하는 역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성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글로벌 청취자 베이스가 가장 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활동 공백이 장기화된 영향으로 동기간 각각 10.7%, 12.1% 하락한 영향이 컸고 25년도 1분기의 경우 역대 1분기 최저 활동성을 기록한 영향이 전반적인 IP의 전년 대비 증감률, 역기조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3개의 대형 IP를 제거하면 합산 글로벌 월 청취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의 성장을 기록한 걸로 파악됩니다. 25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인 IP 신보 활동이 재개되고 하반기에는 대형 IP의 컴백이 예정된 만큼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리포트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 SM, 차선호주 하이브를 제시하며 관심 종목으로 JYP, YG, 디어유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장 흐름이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트럼프 주니어의 방문이 호재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주니어의 방문아 호재로 작용되라. 한 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유명해서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미증시는 좀 좋은 흐름 보여서 우리 미증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놀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놀러 가고 싶은데요. 저 오늘장 관망하는 장세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월도 끝이 났습니다. 5월에는 더욱더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5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